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로스포츠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프로스포츠가 결국은 스포츠 산업, 그리고 스포츠 경영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 혹은 스포츠 조직의 어떤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스포츠 이벤트 이외에 어떤 스포츠 산업 전반에 있는 스포츠 이벤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결국 앞으로 스포츠 관련해서 나아가야 할 다양한 어떤 그런 커리어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한번 좀 수업 들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이벤트와 더불어서 총 2주에 걸쳐서 스포츠 어떤 시설 관리, 안전 관리에 걸쳐서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요소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스포츠 이벤트 하면 결국 이제 스포츠와 이벤트가 합성된 형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원래 존재했던 것인가? 이벤트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스포츠 이벤트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올림픽입니다.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기원을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의식들이 지금의 스포츠로 현대화되고 좀 더 체계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역사 기록 중에서 이런 종교적 의식 속에 스포츠 행위와 유사한 어떤 행위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같이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어떤 벽화 속의 어떤 형태에서 여러 가지 신체 활동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지금의 스포츠 이벤트와 유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식들을 바탕으로 올림픽이 발전된 것처럼 고대 역사를 현대적인 관점의 스포츠로 편입하고 포함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논리적으로 뭔가 자꾸 비약이 이루어지면 이런 형태의 주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축구의 종주국은 중국이다. 세계 최초로 어떤 축구와 유사한 형태의 행위를 하고 이런 체육 활동, 신체 활동을 했던 것들은 중국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주장들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발견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역사니까, 가장 올드하고 가장 오래된 어떤 역사 기록이다 보니 우리보다 더 예전에 축구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라는 것에 반박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축구 종주국이야. 이런 좀 뜬금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내신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에서도 축구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축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어떤 활동들이 삼국시대에 있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신체 활동들은 계속해서 존재했었고 이런 종교의식들과 결합이 돼서 스포츠 이벤트로 예전부터 쭉 발전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현대화해서 스포츠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는 것이 지금의 형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올림픽이죠. 우리가 왜 4년마다 계속 올림픽을 하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증을 가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올림픽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수업을 들어보면서 왜 올림픽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4년마다 이렇게 올림픽을 자꾸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림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체육 활동, 스포츠 활동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행위와 유사했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에서 가장 이제 높은 신이죠. 갓을 기쁘게 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유사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사 아시죠? 지금도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있을 텐데, 제사에 보면 항상 어떤 음식들을 올립니다. 떡을 올리고, 고기를 올리고, 뭐 어떤 술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제사니까, 떡도 사오고, 고기도 사와서 그냥 삶아서 올리면 되고, 술도 사오고 하지만, 고대에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직접. 어디 사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려면, 곡식도 추수를 해야 되고, 사냥도 해야 되고, 술을 어떤 만들기 위해서는 또 과일을 채집을 해야 되죠. 사냥하고 재배하고 채집하고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스포츠 활동과 닮아 있습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지금은 스포츠화 돼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원시 시대에는 중세 시대 과거 원시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생존을 위한 그런 활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스 문화에서 행해지던 어떤 종교 활동입니다. 그리스 하면 가장 유명한 도시 국가는 아테네죠. 아테네에 거주하는 동일 언어를 구사하고 동일 신앙을 가진 인원만이 참석하는 제한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올림픽은 그리스 사람 중에서도 아테네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BC니까, Before Christ니까 이제 2000년도 더 된 거죠. 2776년 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이런 올림픽에도 조금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아테네에만 거주하는 사람들만 참석이 가능했는데, 아테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고, 4년마다 개최하고 종목이 생기고 5일 동안 개최한다는 지금의 올림픽과 유사한 형태의 포맷을 많이 갖추게 됩니다. 이러다가 그리스 문화가 쇠퇴하면서 올림픽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아까 BC 776년이니까 2700, 2776년이 아니라 거의 2300년 정도 된 거죠. 거의 2300년이 아니죠. 28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런 행사가 사라집니다. 그리스 문화가 쇠퇴하면서. 그러다가 올림픽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요 사람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스포츠 혹은 체육을 전공했다라고 하면 꼭 알아야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올림픽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쿠베르탱입니다. 쿠베르탱, 보통 쿠베르탱 백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에르 쿠베르탱입니다. 피에르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올림픽을 부활시키자라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파리라는 도시 혹은 프랑스라는 도시를 뭔가 재건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 고대 그리스 시대 올림픽이라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좀 현대적으로 부활해보면 어떨까?
라는 명분으로 올림픽을 주창하고 올림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IOC라는 것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조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만들면 뭔가 정당성도 없고 뭔가 좀 근본이 없잖아요. 갑자기 이벤트라는 것도 만들어도 어떤 이 이벤트라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루어지던 올림픽을 계승하고 부활시킨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900년 파리 올림픽을 하기 전에 1896년에 아테네에서 먼저 올림픽을 합니다. 이게 1회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사진이 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있었던 그런 포맷입니다. 지금의 어떤 운동장이나 스테디움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아무튼 현대적인 올림픽은 피에르 쿠베르탱의 이런 노력에 의해서 1896년에 다시 부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900년에 파리 올림픽을 유치했고 그 뒤로 이제 4년마다 계속 올림픽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뭔가 올림픽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파리라는 도시가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보고, 국제 인지도도 올라가고, 관광객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좀 혜택, 이점들이 있네. 그러니까 올림픽을 좀 더 확대해서 개최를 해봐야겠다. IOC라는 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변화냐? 4년마다 유치해서 계속해서 올림픽을 한번 해보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예전 올림픽에서도 4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그런 역사성이 있었으니까 이게 전혀 새롭지가 않은 거죠. 대신에 예전에는 아테네에서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개최지를 이동해서 프랑스에서도 해보고 미국에서도 해보고 일본에서도 해보고 돌아가면서 한번 도입을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올림픽이 흥행을 하고 뭔가 이목을 끌기 시작을 합니다. 1924년에는 동계올림픽도 한번 해보자. 원래는 하계올림픽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해에 겨울에는 동계올림픽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94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 동계올림픽의 주기를 조정을 합니다. 2년마다 교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답은 올림픽이 4년마다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4년마다 한 번씩 하면 이벤트를 할 때는 관심을 가지다가 이벤트를 하지 않을 때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IOC에서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올림픽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벤트와 이벤트 간의 그 시점을 좀 좁혀보자. 4년에 한 번씩 해서 4년 동안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로 교차시키면 그 주기를 2년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하계, 동계 이런 식으로 교차를 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올림픽을 더 자주 연상하게 되고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4년 올림픽부터 주기를 조정을 해서 하계 동계 올림픽은 지금 2년 주기로 교차되도록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방식들이 성공적으로 잘 먹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 어떤 스포츠 이벤트 중에서도 올림픽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포츠 이벤트 하면 결국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정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올림픽입니다. 모든 요소들이 다 녹아져 있고 들어가 있는 그런 행사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그런 이벤트이다 보니까 올림픽을
빗대서 스포츠 이벤트가 어떻게 현대화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는 경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올림픽을 베이스로 해서 같이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00년에 시드니에서 하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보면 올림픽 개막식을 할 때 선수들이 나와서 선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IOC 선서를 2000년에 어떻게 했나를 한번 보면서 올림픽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핵심이 되는 건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란 것들 위주로 한번 쭉 해보죠. 올림픽에 대해서 우리는 promise, 약속합니다. 뭘 약속하냐? respecting and abiding by the rules that govern them. 그러니까 respect는 존중하고 abide by는 준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govern them, 어떤 이런 그 룰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기구의 정책들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이나 규정입니다. 이걸 준수하겠다. 그러면서 올림픽의 어떤 핵심은 이거죠. In the spirit of sportsmanship에 근거해서 스포츠맨십을 항상 지키면서, 이것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아마추어리즘이죠. 스포츠맨십. 올림픽이라면 이래야 돼.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committing ourselves to a sports without doping and without drugs. 도핑이나 약물 없이 이런 것들을 commit to 하면 어떤 전념하다, 몰두하다, 뭐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약물이나 어떤 도핑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이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어떻게 보면 스포츠맨십을 준수하는 것의 일부가 되죠. 이런 IOC 선서를 통해서 스포츠가 어떻게 현대화됐는지를 한번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포츠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을 기리고 각 도시국가의 어떤 그런 신을 기쁘게 하고 이런 목적성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스포츠는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는 기사도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라고 한다면 이런 스포츠를 잘해야지, 스포츠를 통해서 승부하고 뭔가 뽐내야지라는 그런 것들이 강했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진짜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칼로 베고 활 쏘고 총으로 찌르고 이런 것들을 했다면, 문명이 발전하면서 직접적인 어떤 싸움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펜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짜 칼싸움을 하기보다는 스포츠로서 이런 칼싸움을 하자, 이런 마인드들이 생겨났고, 이런 것들이 기사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사도라는 것도 갑옷을 쓰고 칼을 휘두르고 굉장히 사실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이걸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으로 변모시키고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 전체적인 맥락은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좋겠고, 산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화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점점점 규칙이나 규정이 많아지고 뭔가 체계화되고 있다는 게 현대 스포츠의 특징입니다. 규칙이나 규정이 생기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들이 관장하는 조직입니다. 관장 기구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이제 governing body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government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 관장하는 기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스포츠 이벤트를 관리하는 주체가 되죠. 우리가 결국 목표로 하는 매니지먼트, 관리, 경영을 하는 주체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 그 필요성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벤트가 체계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칙이나 규정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에, 결국 이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벤트의 뭔가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벤트를 해도 되고 말아도 되면 그냥 실수입니다. sorry 하고 끝나도 되지만 그런 것들로는 뭔가 치부되기 힘든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관리 감독의 필요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점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관리 감독이 중요하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벤트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핑, 약물,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올림픽이라는 그 이벤트 자체에 대한 공신력,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건 결국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스폰서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 중계권이라든지 계약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경우에는 계약 파기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것들이 자꾸 중요해지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의아해 할 수 있죠. 스포츠는 분명히 아마추어리즘이고 스포츠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관리 감독이 뭔가 심해진다라고 하니 뭔가 되게 올림픽이 상업적으로 느껴지고 비즈니스처럼 굉장히 느껴지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이벤트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관리 감독을 하면서 지나친 어떤 상업화를 방지하는 것 또한 스포츠 이벤트에 접근하는 이들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올림픽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를 조금 얘기를 하면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의 시초, 현대화된 스포츠 이벤트의 시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서 쭉 보시는 것처럼 1800년대 후반부터 현대화된 스포츠 이벤트는 계속 발전을 해옵니다. 1800년대 후반에 테니스, 마라톤, 사이클, 이런 종목을 시작으로 쭉 발전을 해오다가 올림픽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1930년대에는 피파 월드컵 축구, 1973년부터는 육상, 이런 종목들이 점점 세계화되고 거대화돼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스포츠 이벤트가 늘어나고, 다양한 종목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들이 자꾸 생기게 될까요? 한번 쭉 보시죠. 스포츠 이벤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에는 스포츠 이벤트를 체험하고 그와 관련된 오락거리, 구경거리 등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 이벤트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스포츠 이벤트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어떤 도시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혜택을 봅니다. 뭐 숙박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관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요. 그 효과들을 노리는 거죠. 그런 경제 효과들을 노리는 거죠. 그래, 예전에는 뭐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지만, 스포츠 이벤트가 이루어지면, 스포츠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그 경기장만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근데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미디어 노출이 증가하면서 이 이벤트를 보고 듣는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을 넘어서 지금은 그 국가를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포츠 이벤트가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노출 범위가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처음에 미디어만 접근을 하다가 기업들이 이 스포츠를 후원하는 형태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스포츠 이벤트의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순수해지다가 어떻게 될까요? 상업화가 돼가는 거죠. 돈이 자꾸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순수하기 시작을 하지만 이것들이 자꾸 돈이 걸리게 되고 누군가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 해당 일들이 점점 상업화되고 본질을 잃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처음에 이 페이지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800년대 후반부터 점점점 스포츠 이벤트를 둘러싼 다양한 어떤 스포츠 대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벤트의 규모도 자꾸 커지고요. 기간도 자꾸 길어지고, 장소도 다양해지고, 목적성도 점점 상업화의 성격이 강해지는 등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대적인 스포츠 이벤트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코카콜라라고 돼 있죠.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폰서십 이런 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최초의 올림픽 스폰서의 어떤 사진입니다.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있었던 코카콜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올림픽을 후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을 홍보했던 그런 예시가 이 사진에서 보입니다. 이러면서 스포츠는 올림픽은 점점점 상업화가 돼가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노출이 되고 기업의 후원이 늘어나면서 스포츠 이벤트의 성격이 점점 상업화되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올림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의 기점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1928년에는 코카콜라가 후원을 시작하면서 이 후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스폰서십이 됩니다. 스폰서십이 늘어나는 어떤 시초가 되고, 1960년에는 TV로 중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972년에는 마스코트가 등장을 합니다. 마스코트가 등장하면 이걸로 상품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MD, 머천다이징, 혹은 뭐 굿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의 시초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4년 LA 올림픽은 최초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올림픽입니다. 최초이고 지금까지도 그 유일무이한 올림픽을 해서 돈을 번 어떤 대회입니다. 이러다 보니 스포츠의 어떤 상업화, 올림픽의 상업화가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올림픽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 마케팅 도구로서 스포츠 이벤트, 특히 월드컵, 올림픽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겠구나. 주변에서 자꾸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후원하고 싶다, 자기들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IOC나 FIFA도 이것들에 대응해서 아, 그래.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테니까 여기 지원을 해. 뭐 우리가 합법적으로 후원할 수 있고 자기들을 홍보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떤 파트너십 혹은 스폰서십 프로그램. IOC는 TOP라 그럽니다. TOP 프로그램. D 올림픽 파트너스. TOP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문제 나옵니다. FIFA는 FIFA 파트너스라고 합니다. 뭐 이게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TOP든 올림픽 피파 파트너스든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놓고 보통 한 10개 내외로 이렇게 하는데요. 각 영역마다 독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 올림픽 기간에는 혹은 올림픽과 연계해서는 네가 해당 영역에서는 유일무이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업이야. 첫 번째, 탄산음료에서는 코카콜라야. 시계는 오메가야. 전자제품 파나소닉이야. 핸드폰은 삼성이야. 카드는 비자야. 뭐 먹거리는 맥도날드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독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구를 마련을 해주는 거죠. 사실 굉장한 혜택이죠. 그러면 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기업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으니까요. 네. 올림픽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메가 스포츠 이벤트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림픽만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분류를 해가지고 어,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면 과연 보통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말고도 어떤 이벤트를 기점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계획되지 않아서 뭔가 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이벤트인가? 아니면 계획된 어떤 특별한 이벤트인가?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 경영 관점에서 얘기하는 이벤트들은 계획된 이벤트들이 많겠죠. 스포츠 이벤트여도 유치부터 운영, 그리고 이벤트 이후의 어떤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된 형태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 하냐, 메이저 하냐, 이거는 뭐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관객이나 미디어를 끌어들이고 어떤 유명한 어떤 대회냐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성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우린 또 주요 이벤트, 메이저 이벤트를 보통 우리의 관심사로 꼽습니다. 그러면서 또 홀마크 이벤트냐, 메가 이벤트냐 이렇게 얘기를 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스포츠 이벤트들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 메가 이벤트로 얘기를 하죠. 메가 이벤트는 보통 단기간에 장소를 바꿔가면서 개최하고 국제적인 명성을 가질 때 우리는 메가 이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홀마크 이벤트는 드물게 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그러니까 개최 장소도 뭔가 자주 바뀌지 않고 국제적 명성도 그렇게 높지 않은 이벤트를 보통 우리 홀마크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 한번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의 차이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메가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올림픽이 상업화되고 올림픽의 어떤 성격들이 자꾸 변화하면서 메가스포츠 이벤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어떤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가스포츠 이벤트 계속 얘기한 것처럼 개최지를 자꾸 옮겨가다 보니까 개최지의 어떤 인지도나 이익 증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뿐만 아니라 개최지의 대중성 혹은 국제적인 중요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에 반해서 홀마크 이벤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가 스포츠 이벤트보다는 조금 뭐 레벨이 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경제 발전이나 관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드물게 가끔 개최를 하면서도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벤트를 홀마크 이벤트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모든 이벤트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처럼 구성하고 기획하는 게 대부분이 이제 목표가 됩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 스포츠 이벤트 왜 할까요? 결국은 지역의 인지도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수많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지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스포츠 이벤트들이 이루어집니다. 뭐 전국체전을 유치하니, 올림픽을 유치하니, 대구만 해도 예전에 세계 육상 선수권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가 스포츠 이벤트를 매개로 해서 지역을 알리고 싶으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경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결국 우리의 어떤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과목 자체가 경영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스포츠 이벤트 전체에서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포지션들에 있을까? 보통 이런 영역에 많이 들어가 있죠. 결국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역할이 됩니다. 뭐 예약 접수, 의료, 숙박, 커뮤니케이션, 티켓, 교통, 머천다이징, 홍보,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어떤 관심사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존재를 해요. 스포츠 이벤트를 둘러싸고. 행정적인 것도 필요할 테고, 기술적인 것도 필요할 테고, PR 홍보 담당이 별도로 있기도 하고요. 특수라고 해서 어떤 제일 중요한 거, 안전관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결국 운영입니다. 전체적인 운영이 잘 되고, 자금 조달이 잘 되고, 행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주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이벤트 뭐 구성 계속 이제 뭐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스포츠 이벤트들은 결국 이런 대행사를 끼고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스포츠 이벤트,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면 4년에 한 번씩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년 상주에서 하는 그런 인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단발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전문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전문가가 우리의 대행사가 되는 것이고, 보통. 왜 대행사가 점점점 필요해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는 그냥 경기가 이루어지고 스포츠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하는 선수,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경기장, 거기를 관람하러 오는 관중, 그리고 그 이벤트 자체, 이런 것들만 우리의 스포츠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좁지가 않죠. 이렇게 좁은 의미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넓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습니다. 뭐, 미디어, 기업, 주최사, 운영사, 혹은 기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안전관리든 호스피탈리티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의 총체가 돼버렸습니다. 이러면 혼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되기가 힘들죠. 분야별로 전문성이나 체계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스포츠 이벤트의 어떤 중요성, 대행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4년 대학교를 마치고 스포츠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인이든 잡코리아든 한번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제일 수요가 높은 쪽이 이런 대행사입니다. 수많은 스포츠 이벤트들이 있는데 스포츠 조직들은 이걸 스스로 개최하고 운영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대행사를 요청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 프로스포츠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일자리가 많은 분야가 결국은 대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스포츠 이벤트 대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이해관계자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미디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기업 광고나 스폰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등등등. 스폰서 미디어 머천다이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기본 소양입니다. 요즘 스폰서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미디어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머천다이징, 아까 뭐 굿즈나 MD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런 영역에서는 뭐가 이슈가 되고, 뭐가 핫한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경쟁력 있는 여러분들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나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어떤 이벤트 기획 단계에서 수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 스포츠 이벤트 기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포츠 이벤트나 구단을 유치할 때는 환경 분석이나 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마케팅 얘기할 때도 3C나 뭐 STP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런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들은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환경 분석이나 계획 수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한다고 해놓고 애물단지가 되거나 경기장 지어놓고 혈세 낭비가 되고 세금 낭비가 되고 혹은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한다고 했는데 프로스포츠 구단이 떠나버려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냥 경기장을 비워두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올림픽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프로스포츠도 연고지를 이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서 전략 수립 또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됩니다. 이거는 결국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환경 분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 이벤트 혹은 스포츠 리그, 스포츠 구단을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스포츠 이벤트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려면 그림을 그려봐야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예시는 시장성과 활용성을 두고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KBO, 야구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벤트를 기획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야구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시장성.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마나 먹히느냐, 중계권료를 얼마나 벌고 시청자 수가 얼마나 확보가 되고 리그가 얼마나 유명한가, 시장성이 있는가 없는가. KBO 시장성은 뭐 국내에서 최고죠. 그 제일 높은 것이고. 활용성. 그럼 이 스포츠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가. SNS도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지, 컨텐츠를 얼마나 잘 만들고 있는지, 후원사들에게 이런 스포츠 이벤트나 스포츠 컨텐츠를 활용해서 본인들을 알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보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쟁 이벤트 혹은 경쟁 리그와의 어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기준이 되는 게 시장성과 활용성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KBO가 아니라 KBL을 기준으로 할 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될까요? 활용성도 높여야 되고 시장성도 높여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짤 수 있을까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전략 수립이나 이벤트 기획 단계에서 이런 환경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못하면 망하는 이벤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이 나옵니다. 예산 수립, 예산 계획.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항상 보면 여러분들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원래 상식적으로는 이벤트를 계획할 때 예산을 미리 어느 정도 추산을 합니다. 한 1,00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2,00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벤트를 유치를 해야죠. 근데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요, 돈이. 그게 결국 여러분들의 내는 세금이고 공공에 쓰여야 될 어떤 재원인데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자꾸 스포츠 이벤트에 흘러갑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돈을 쓰는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불필요한 돈이 가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느껴집니다. 이러니까 자꾸 스포츠 이벤트,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재원들이 있어요. 뭐 대중교통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시설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니까 환영을 하겠죠. 근데 스포츠 이벤트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뭔가 불필요한 돈이 자꾸 쓰이는 것 같으니 반대하는 여론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조직의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겁니다. 민간 자본이 협력사가 되고 스폰서십을 투자를 하고 중개권 투자를 하고 사업화를 하고 등등등 이런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경제적인 어떤 이벤트로 발전을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어떤 이벤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2018년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시간이 지나면 더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 흘러간 것으로 봐서는 애물단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시설들은 지금 사라져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스키 코스 같은 것들이 막 보이죠? 요 지역들이 올림픽이 지나면 산림도 다 복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복구도 안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굉장히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 인천 아시안 게임입니다. 2014년도. 이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반대하는 아시안 게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많이 안 주니 인천시의 돈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했던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17개 경기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이 가운데 2조가 넘는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건 인천 시민입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돈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인천 시민들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여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일을 겪으면 다음번에 스포츠 이벤트를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찬성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찬성하기 쉽지 않겠죠? 네 번째, 스폰서십입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맨십이랑 결국 관련이 있는데요. 스포츠라고 한다면 스포츠다워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아마추어리즘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스포츠에 대한 어떤 가치가 훼손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선수 유니폼에 광고판처럼 이렇게 덕지덕지 스폰서십이 붙어 있다거나 경기장에 이렇게 많은 광고판들이 많을 때 일단 스포츠에 대한 순수성이 떨어질 것이고 스포츠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스폰서십 판매도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폰서십이 많아지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노출도 안 될 테고 이게 진짜 진정성 있는 광고나 홍보인지 이런 것도 의심받게 되니까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역량이 되는 거죠.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스폰서십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유치할 때 핏도 따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스포츠 이벤트와 과연 잘 들어맞는가? 시대 변화에 잘 맞춰서 봐야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스폰서십을 하는 기업들이 달라집니다. 블록체인이나 일단 어떤 NFT 같은 우리 가상자산에 대한 스포츠 이벤트 관련 후원이 1100%가 늘었대요. 1100%면 11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자동차 81%, 보험 27%, 항공은 28% 떨어졌어요. 그럼 이 흐름에 잘 맞춰서 후원에 어떤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잘 유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서 스폰서십 카테고리에 이렇게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옆에도 마찬가지죠. 가상자산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보입니다. 저번에도 이제 스폰서십 얘기할 때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이제 미국 기준이고요. 한국은 사실 이런 변화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음, 기존의 어떤 스폰서십에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 새로운 어떤 기업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런 기업 브랜드들을 잘 분석하고, 이런 트렌드들을 이해해서 새로운 스폰서십을 유치하는 것도 스포츠 경영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안전입니다. 여기 사진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는데, 첫 번째, 인파가 몰렸을 때, 사람이 몰렸을 때, 과연 이 인파들을 어떻게 잘 통제할 거냐. 영어로 이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군중을 어떻게 잘 매니지를 할 거냐. 서로 잘 안 다치게 분산시켜서 잘 나갈 수 있게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어떤 이런 질병이 벌어졌을 때 스포츠 이벤트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규모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험 또한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스포츠 이벤트가 커지면 이런 위험도 커지는 겁니다. 근데 스포츠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이런 위험이나 사건, 사고가 하나 났다?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야구장에서 어떤 구조물 사태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한번 벌어지면 이벤트 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관중은 늘어나고요. 다양성이 커지니까 이벤트 자체가 너무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뉴얼이 있죠. 야구할 때 이렇게 한다, 축구할 때 이렇게 한다. 근데 이런 이벤트가 점점 다양해지니까 그 이벤트 다양한 것에 이런 매뉴얼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그리고 예전에는 의도적인 위험만 관리를 하면 됐어요. 테러, 훌리건, 난입. 근데 의도적이지 않은 위협들이 생겨납니다. 불가항력적인 것들. 기상이 안 좋아진다. 미세먼지 많은 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전염병 관리 못 하죠. 어떻게 관리해요? 코로나 시기 때 그냥 스포츠 이벤트 쉬어야죠. 기술적 결함.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기술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위협들을 잘 관리하면서 스포츠 이벤트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게 결국 역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어떤 스포츠 관련된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이슈, 스포츠 이벤트가 어떻게 고도화되고 있는지를 쭉 얘기를 해봤고요. 스포츠 이벤트를 분류해 가면서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포츠 이벤트는 총 5가지 범주에 의해서 특성이 나눠집니다. 목적성이 어떻게 되냐, 중요도가 어떻게 되냐, 위치나 시간이 어떻게 되냐, 참가자가 누구냐, 운영적 특성이 뭐냐. 이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이 수업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활동을 스포츠로 볼 거냐, 스포츠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스포츠로 보게 되면 규칙이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스포츠로 보게 되면 여가나 레저의 성격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경쟁 관리, 규칙 준수, 관리 감독 이런 것도 스포츠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고, 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벤트를 접근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적성. 결국 이제 조직의 어떤 경영 목적에 따라서 목적성이 달라지겠죠. 공공이냐, 민간이냐,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리 단체라고 한다면 수익 창출을 해야 되고, 비영리 단체라면 어떤 수익 창출보다 홍보나 어떤 기금 마련처럼 어떤 비영리적인 성격이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마라톤이라고 해도 보스턴 마라톤 같은 이런 이벤트는 수익 창출을 하는 대회인 것이고, 이런 대회, 소암 환우독기 마라톤 이런 것들은 수익 창출은 아니죠. 자선 달리기를 통해서 어떤 영어로 이제 펀드레이징이라고 하는데 기금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목적이 되는 이벤트가 되겠다. 마찬가지 비영리 이벤트는 펀드레이징 혹은 크라우드 펀딩 같은 이런 형식으로 재정을 조달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런 프로스포츠 같은 이런 영리 이벤트들은
수익 사업들을 하죠. 머천다이징 만들고 스폰서십을 하고 중개권 계약을 하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이벤트가 영리 목적인지 비영리 목적인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겠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목적성. 똑같은 어떤 영리 목적이라고 할 때도 중개나 이벤트 개최 자체가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광고나 스폰서십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판단을 해봐야겠죠. 다음으로, 중요도로 봤을 때는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뭐 중요도라고 하지만 어떤 범위에 따른 어떤 스포츠 이벤트인가가 중요합니다.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데, 로컬, 지역이냐, 리저널, 권역이냐, 보통 이제 이런 권역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지금 여기는 경상북도니까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강원도, 도 단위를 보통 이제 리저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내셔널은 이제 한 국가. 내셔널 리드 인터내셔널 파트, 그러니까 국내 대회인데 국제도 같이 하는 거. 가끔 있죠. 마라톤 대회 이런 거 보면 국내 대회인데 분명히 해외에서 선수들 와서 국제적인 성격에 같이 뛰기도 하죠. 컨티넨탈, 대륙으로 하는 것도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거. 대륙 간 세계, 뭐 이런 것도 뭐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게 되죠. 쭉쭉쭉 보시죠. 로컬,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위가 됩니다. 이런 어떤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로컬한 어떤 축구 정기전. 아니면 뭐 최근에 한번 찾아본 건데 수성구에서 이런 아무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줄넘기 대회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권역, 아까 얘기했죠. 도, 경기도, 경북도 이런 어떤 스포츠 이벤트들. 국내 전국체전이겠죠? 어떤 도체전이 확대되면 전국체전이 되는 거죠. FA컵 같은 것도 있습니다. FA컵 쉽게 말해서 한 나라에 있는 축구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모든 대학팀, 모든 어떤 아마추어 팀부터 시작해서 프로스포츠 팀까지 모든 그 한 국가 내에 있는 축구팀들이 다 같이 붙는 게 FA컵입니다. 한국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대회 이름은 좀 달라도 이런 대회가 있죠. 한국 이제 코리아컵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국내 대회인데 국제적 성격 같이 뛰는 거.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이제 옛날 사람 같은데, 박, 박스컵이란 게 있었어. 그 박스가 아니라요. 박정희 대통령의 박입니다. 그냥 국내 대회인데 해외 팀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축구 대회였습니다. 이런 것도 예시로 들 수도 있고. US 오픈. US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선수들을 같이 불러서 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이런 종류의 많은 이벤트들이 시작은 국내 레벨로 시작을 하는데 이벤트 자체가 비즈니스화되고 세계화되면서 국제적인 어떤 선수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티넨탈 아까 얘기했죠? 아시안 게임, 유로라고 해서 유럽에서 벌어지는 어떤 축구, 이것도 유로바스켓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농구 대회 이런 것들 다 대륙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시안컵 말고도 아시안 게임 말고도 대륙별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런 체육대회들이 존재해요. 다 대륙마다 다 존재합니다. 인터내셔널 앤 글로벌 아까 얘기했죠. 월드컵 여기 보면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처음 들어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UK니까 영국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국가들이 함께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런 요런 국가들이 같이 하는 그런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커먼웰스 게임. 이것도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글로벌 뭐 말 그대로 글로벌이죠. 다음으론 위치나 시간에 따른 스포츠 이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위치나 시간이 동일한 게 있겠고요. 변동되는 게 있겠죠. 스포츠 이벤트의 어떤 위치나 시간이 동일한 이벤트가 가끔 존재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두면 좋은데. 뚜르드 프랑스 알죠, 여러분들? 프랑스 전역을 자전거를 타고 도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동일하진 않은 게 프랑스 안에서도 코스는 조금씩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라는 나라 안에서 항상 벌어지는 자전거 대회다 보니까 일단 넣었고. 이것도 있어요. 다카르 랠리라고 해서 사막을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겁니다. 항상 요 다카라고 하는 이 사막 지역에서 항상 벌어지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장점이 있죠. 인프라나 노하우가 일단 어느 정도 보장이 될 테고, 한 지역에서 계속하니까 조직이 많이 잘 돼 있겠죠.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때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하니 대행사를 많이 끼게 된다. 이런 설명들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 지역에서 유사한 대가 자주자주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노하우나 전문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대회가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만약에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여러 번 한다. 그럼 대회를 잘할 수밖에 없죠. 노하우가 늘어나니까. 노하우가 높아지니까. 위치 변동된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올림픽 월드컵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사이즈도 커지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최선진화된 스포츠 이벤트들이 이런 글로벌한 이벤트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대신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동일 위치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벤트보다는 노하우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항상 대회를 할 때마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대행업체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할 때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곧 벌어지는 월드컵이나 최근에 벌어졌던 유로 대회나 이런 데서 영어로 보면 simultaneously on several locations or several countries. 그러니까 많은 위치나 많은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한 나라, 한 도시에서만 하도록 절대 강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 경기장도 새로 져야 돼. 한 도시 안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분산을 시키고 많은 인프라를 동시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어떤 변화될 스포츠 이벤트의 모습이에요. 당장 지금 2026년 월드컵만 해도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3개국까지 동시에 벌어지잖아요. 개최 국가도 벌어지고 개최 도시도 분산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운영적 특성들을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레저나 여가 형태의 어떤 스포츠냐,
프로페셔널하고 어떤 경쟁적인 성격이 강한 이벤트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프로페셔널하고 경쟁적일 때는 굉장히 비즈니스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스포츠들. 근데 레저나 여가 형태로 가다 보면 경쟁보다는 협력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꼭 스포츠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적인 다양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스포츠와 굉장히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같이 녹여내는 그런 스포츠 이벤트들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세르비아에는 어떤 마라톤이 있냐면, 레이스 스루 히스토리라고 해서 같이 뛰어가면서 러닝을 하면서 역사 유적지를 같이 돌아보는 겁니다. 운동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역사를 같이 돌아보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건 그러니까 오일을 발라서 이렇게 레슬링을 하는 겁니다. 레슬링은 레슬링인데 굉장히 특이하죠. 펠리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동유럽이나 아랍 지역에서 많이 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레슬링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어떤 전통 스포츠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단순히 체육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역사, 자기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 형태의 어떤 스포츠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하듯이 스포츠 이벤트는 이런 다섯 가지 목적성에 따라서 다섯 가지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해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